형님, 이제 오세요. 외박하셨다면서요? 아버님이 어제 아침부터 그 누룽지탕 빼고 드신 게 없대요. 아니, 외박을 할 거면 저나 제 남편한테 말이라도 해주시던가요. 그러면 저희가 와서 아버님을 챙기잖아요. 그 여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는 고작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외박도 못하고 집에서 아버님만 보면서 살라 이거예요? 아버님 밥 다 준비해 놓고 하루 잠깐 비운 거예요. 아버님이 요새 제 식단이 싱겁다며 편식을 하셔서 괜히 더 안 드시고 시위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젊어서 뼈 빠지게 일에 자식을 키웠지만 결국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한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다 함께 사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빠르게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남수 할아버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가난은 늘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김남수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자주 빠져야 했습니다. 김남수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를 돌보거나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마을 어귀에서 장작을 패며 손발이 얼어붙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부지런한 아이구나라며 칭찬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된 할아버지는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원양어선에 올라 험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며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귀가 멀 정도로 일했습니다. 이런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는 항상 여동생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남수는 여동생들이 시집을 가야 할 때가 되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여동생들이 좋은 가정으로 시집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그의 헌신 덕분에 여동생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기를 놓친 할아버지 30대 중반이 돼서야 마을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김남수 할아버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청혼을 했고 곧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며 매일같이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 결실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활발하고 외향적이었습니다. 그는 모험심이 강하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두 아들은 성격이 달라 자주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을 때 동생이 장난을 치며 방해했습니다. 형,
그만 좀 공부하고 나랑 놀자.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짜증이 나서 너는 왜 항상 이렇게 시끄러워? 난 집중해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언성을 높였지만 결국 동생이 미안해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힘을 모아 서로를 도왔습니다. 한 번은 집에 큰 폭우가 내려 마당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쌓인 물을 빼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나섰습니다. 형, 마당에 물차 얼른 나와봐. 동생이 외쳤습니다. 형은 곧바로 뛰어나왔고 두 아들은 힘을 합쳐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 결국 마당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 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두 아들은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때때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지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쌓아온 가족의 사랑과 우애를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군대에 갔다 와 다시 학교로 복학하는 대학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군대에 가기 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활발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들 속에 불행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던 할머니가 자궁암 진단을 받은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돌보며 애쓰고 있었지만 병만은 끝내 그녀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가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은 군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군대에 입대하며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형은 아버지 잘 모시고 있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사히 다녀오거라 지켜봉아. 할머니가 떠난 뒤 할아버지는 큰 슬픔에 잠겼지만 곧 후를 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더욱 강한 의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승진을 해가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모험심이 강한 성격 덕분에 여러 직업을 거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을 이루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교 동창과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 직원과 결혼했습니다. 아들들의 결혼은 할아버지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무미건조하던 할아버지의 삶의 며느리들이 할아버지의 활력을 찾는데 도와줬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말 올곧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외로웠던 할아버지에게 정말 잘했죠. 여름 휴가철이 되면 첫째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꼭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큰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여름에는 같이 일본으로 가요. 큰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내가 뭘 알겠니? 그냥 너희 둘이 다녀와. 그러나 큰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와 함께 가시면 돼요. 모든 준비는 제가 다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일본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아버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는 그녀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한번 가보자. 아들에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며느리에게 받은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첫째, 아들 부부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처음이었지만 며느리의 배려로 긴장도 풀렸습니다. 일본의 경치와 문화는 할아버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교토의 고즈넉한 절과 정원을 둘러보고 오사카의 활기찬 거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 번은 교토의 한 정원에서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곳을 너희 시어머니도 봤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큰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여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한층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며느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너희 덕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인 것은 큰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큰 집에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며느리가 큰 집에 반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앞장서서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작은 아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우리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잘해? 아들인 나보다 형보다 우리 집은 며느리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작은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님을 보면 꼭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쓰이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어. 작은 아들은 아내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무뚝뚝해서 표현은 못하지만 분명히 고마워하실 거야. 그 후로 작은 며느리는 더더욱 할아버지에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약속된 병원 진료 일정을 챙기며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며느리의 지극정성에 고마움을 느끼며 내가 아들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넘치는구나.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 같던 말년의 김남수 할아버지에게도 큰 슬픔은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김남수 할아버지의 말년은 두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날 큰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고 할아버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것은 그녀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던 중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사고를 내자마자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사건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와 시민들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여 도망친 가해자는 결국 잡히고 큰며느리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가 아닌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며느리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병원에서 하염없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라고. 추우니까 그냥 집에 있자고 할 걸. 내가 말릴 걸. 이안에 문정아. 이안에 제발 한 번만 눈 좀 떠줘. 너 이렇게 가면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해. 할아버지도 사고 날 생채기가 남은 며느리의 피부를 떨리는 손으로 쓸며 일어나 봐라, 문정아, 문정아.
하고 하염없이 큰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큰며느리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큰며느리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떠올리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왜 이런 일이? 큰며느리가 사라진 시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라고 할 수도 없이 우울하고 적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알아누우셨고 음식을 아예 거부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넘어가질 않는다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큰아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와 결혼하면서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큰아들이 하루 종일 피운 담배 연기로 집 안은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를 할아버지가 발견하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둘째 아들은 구급차를 보낸 뒤 둘째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아들은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하루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둘째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는 큰아들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선택을 해. 어떻게 부모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을 수 있냐고. 이런 대못을 문정이가. 그 착한 문정이가 너 이러는 꼴 보면 좋아할 것 같아? 그 착한 애가 눈도 편하게 못 감고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할 거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큰아들은 잔뜩 가라앉고 쉰 목소리로 밤새 옆에서 자신을 간호한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할아버지는 큰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다행히 그날 후로 큰아들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며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통을 다른 가족들에게 2번이나 더 겪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점점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가 곁에서 자주 찾아가 도우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떠난 큰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큰며느리와 사이가 좋고 큰며느리를 못 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재혼 소식을 전해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큰며느리가 떠나고 약 5년 정도 지났을 때 큰아들은 정말 급작스럽게 재혼 소식을 가족에게 꺼냈습니다. 작은 며느리와 작은아들은 축하하면서도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기뻐했습니다. 평생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살 것 같았던 아들이 또다시 제 짝을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는다는 소식에 할아버지는 무척 기뻤습니다. 형, 어디서 만났는데? 그 여자는 형이 초혼 아닌 건 그 집에서 알아?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나 힘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고 의지가 됐는데. 큰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며느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보다 8살 어리고 그냥 식당에서 서빙 일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조만간 날 잡아서 소개시켜 줄게. 큰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뭐든 다 좋다.
우리 아들만 행복하게 해준다면 뭐든 좋아.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할아버지는 일단 큰아들이 웃으면서 다시 행복이라는 말을 하니 꼬치꼬치 더 캐물을 순 없었고 새로 우리 가족이 될 그 여자를 만날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날,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데려온 그녀는 먼저 떠난 큰며느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타입이었습니다. 먼저 떠난 큰며느리는 원래 스타일이 수수하고 깔끔했습니다. 촌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염색도 안 하고 늘 잘 어울리는 단발머리에 무채색 니트나 바지를 자주 입어서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게 된 그 여자는 얇고 높은 키리를 신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걷다가 잘못하면 발목이 바로 부러질 것 같은 높이의 키릴과 앉는 것도 불편해 보이는 짧은 치마, 밝은 갈색으로 물들인 긴 머리를 2배로 부풀려 말고 왔더군요. 입술도 새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중반인데도 아예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결혼 준비를 모두 큰아들의 돈으로 한다는 것과 결혼식이 초혼인 사람이 무조건 가까운 친인척만 불러서 작게 식을 올린다고 한 것도 찝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고개가 갸웃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혼자가 된 큰아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한 그 여자에게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고 곧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큰 문제 없이 끝이 났고 큰아들이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하여 할아버지는 큰아들 부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 얻은 며느리는 그전 며느리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차갑게 느껴지긴 했지만 큰아들과 살아준다는 것에 만족하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큰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인지 몸이 더 약해졌고 거동이 불편해져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현모양처가 될 것이라고 했던 새 며느리의 말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걸핏하면 외박을 했고 할아버지의 식사는커녕 집안일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나마 먹을 거라고는 새며느리가 먹다 남긴 배달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해볼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출장이 많아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아들에게 말해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싸우고 이혼한다고 하면 다시 아들이 혼자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저 본인만 조금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묵묵하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못해 결국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해봤지만 새며느리가 무슨 말을 한 건지 큰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인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니네 오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작은 며느리가 무작정 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큰 집에 들어오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할아버지의 방으로 가는데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얇은 이불 위에 누워서 배를 움켜쥐고 겨우 신음소리만 내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웅크린 할아버지를 안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왜 그러세요? 배가 아프세요? 한참 동안 앓는 소리만 내던 할아버지가 눈을 떠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윤주야,
나 배가 너무 쓰리고 고프다. 뭐든 좋으니까 뭐 좀 먹을 것 좀 줘라. 아니다. 윤주야, 나 좀 데려가라. 나 좀 데려가서 같이 살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맹장염이나 위경련이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다고 알아 누워 있었다니요. 분명 열흘 전에 시댁에 왔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할아버지는 눈에 띄게 살이 빠져 있었고 심지어 몸을 만져보니 근육도 상당히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황당함과 충격을 숨기지 못하고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언제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윤주야. 뭐 먹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 할아버지는 다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서 어제 아침에 누룽지탕을 드신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긴 해도 지팡이 없이 조금은 보행이 가능하신 분이었지만 밥을 못 먹은 탓인지 근육이 빠진 탓인지 아예 거동도 못하고 줄인 배를 부여잡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제대로 눕히고 나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평소에도 이러세요? 원래 그 여자가 이렇게 아버님만 두고 외박을 하나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몇 번 입술을 달싹거리셨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가다가 문이 열린 방으로 작은 며느리를 보더니 이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뭐야? 동서 또 왔어요? 작은 며느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제 오세요. 외박하셨다면서요? 아버님이 어제 아침부터 그 누룽지탕 빼고 드신 게 없대요. 아니, 외박을 할 거면 저나 제 남편한테 말이라도 해주시던가요. 그러면 저희가 와서 아버님을 챙기잖아요. 그 여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는 고작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외박도 못하고 집에서 아버님만 보면서 살라 이거예요? 아버님 밥 다 준비해놓고 하루 잠깐 비운 거예요. 아버님이 요새 제 식단이 싱겁다며 편식을 하셔서 괜히 더 안 드시고 시위하시는 거라니까요? 작은 며느리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 말을 그렇게 꽈서 듣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말했죠. 그 전에 저희한테 언질이라도 뒀으면 저희가 와서 아버님이 이 지경 될 때까지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뭐 시위요? 밥은 고사하고 아버님, 지금 병원에 가셔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 여자는 답답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아버님한테 밥을 드리든 병원에 모시고 가든 알아서 하려고 지금 집에 왔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요? 작은 며느리는 화를 내듯 물었습니다. 저녁 7시 넘어서 저녁 식사나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했다고요. 됐고요. 제가 아버님 응급실이든 모시고 갈 테니까 형님은 외박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 푹 쉬어요. 작은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차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벼운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고 급하게 수액을 맞았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족으로 들어온 이후 미심쩍은 기분과 눈앞에 자잘한 증거들을 더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주무시다가 깬 할아버지께 작은 며느리는 물었습니다. 형님이 언제 외출을 나가고 평소에 나가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그 여자가 거의 매일 외출을 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7시에 들어올 때가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왜? 좀 더 빨리 형님이 저러는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아들도 안 믿어줬는데 너나 작은애도 안 믿어줄 것 같았다. 내가 오만했었지. 빨리 너에게 연락할 걸 그랬다. 그녀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새며느리가 없는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소형 카메라를 들고 말이죠.
그녀는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증거를 확보하고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방과 거실 등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은 며느리는 TV가 놓인 서랍장 위에 카메라를 안 보이게 숨기고 할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린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작은 며느리는 다시 그 여자가 없는 틈을 타 시댁으로 갔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하고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했을 때 작은 며느리의 심장은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영상에서 할아버지는 그 방 안에서 그 여자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수용자에게 식사를 주듯 트레이에 밥그릇 하나만 올려서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하루에 2번뿐이었습니다. 그 밥그릇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룽지탕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식사를 더 달라고 하면 그 여자는 암칼진 목소리로 노인네가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내가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작작 드세요.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할아버지가 직접 주방으로 가려고 하자 그 여자가 할아버지의 팔뚝을 움켜쥐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분을 질질 끌고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아, 진짜 왜 자꾸 주방에 나와서 일을 만들어요? 자꾸 이러면 아버님 못 모시니까. 그런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동선회든 양로원이든 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몸 안에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 증거들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눈이 뒤집힌 남편은 당장 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장 가는 것도 좋지만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자. 아버님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자. 그리고 마침 큰아들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작은 며느리는 온 가족끼리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영상이 담긴 노트북을 공개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영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것이며 아주버님과도 연을 끊겠다 라고 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들어온 작은 아들이 오자마자 그 여자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들은 벌떡 일어나 둘째 아들과 그 여자 사이를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왜 형수를 때려? 둘째 아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니, 형은 모르는 게 죄야. 아무리 출장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라? 큰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정신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남편에게 건네받은 노트북을 켜서 큰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작은 며느리가 찍은 증거 영상이 나왔고 그 영상을 보던 큰아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다가 나중에는 시뻘겋게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뒤에서 본인 얼굴만 감싸고 있던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아 붙들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여기 영상에 나온 게 다 진짜야? 말해. 내가 묻잖아.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 여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뭘? 당신 나 못 믿어? 딱 봐도 동서가 나 음해하려고 조작해서 찍은 거잖아.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넌 누굴 바보로 아냐? 이게 어떻게 조작이야? 너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냐? 큰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증거 영상을 다시 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내 과거 다 잊고 같이 새 출발하자고 결혼해서 사는 나한테. 그리고 너 가족으로 품고 누구보다 이뻐한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사람이야.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이거나! 웃겨 진짜! 내가 같이 살아달라고 했어? 나 이뻐해달라고 했어? 지들이 결혼하자고 같이 살자고 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할 만큼 했어. 이 집에서 처박혀서 나 혼자 다리도 못 쓰는 노인네 보면서 시간 낭비했다고. 그런데 빚값한 몇 번 안 챙겨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해? 그때 작은 며느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집에 너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고 너 예뻐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길바닥이든 어디서든 이혼 소장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우리 가족 건든 것에 대해 내 인생을 곤죽으로 만들 테니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집에서 정신을 차린 큰아들은 고개 숙이고 울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당하기만 했어요? 큰아들은 애처럼 울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너무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안 믿으셨다면서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아주버님이 본인 말을 안 믿어줘서 저희한테도 말 안 하셨대요. 어차피 말해봤자 안 믿을 게 뻔하다고요. 제 말을 멍한 얼굴로 듣던 큰아들은 그대로 할아버지 무릎에 고개를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나하고 있을 때는 나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잘해서 아버지가 괜한 오해를 하시는 줄 알았어.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큰아들은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과 그 여자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술집도 아니고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에서 만난 도우미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큰아들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너무 쪽팔려. 내가 재수 씨 보기도 곧 있으면 태어날 우리 조카 보기도 너무 창피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든데 그때 내 손 잡아주고 위로해줬던 게 혜빈이 걔였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따뜻하게 날 안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안 가요? 그래도 결혼해서 과거 다 잊고 같이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내가 등신이지. 내가 등신이야. 둘째 아들이 성질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 한심한 인간아! 고작 외롭다고 술집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버지한테 이런 무료 저지를 거면 차라리 확 죽어버려. 남들은 그런 외로움 안 느끼고 사는 줄 알아? 고작 외롭다고 이런 일을 일으켜! 작은 며느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주버님은 진짜 너무 한심하고 심지어 너무 소원하려고 하네요. 가족들 품은 그렇게 모른 척하더니 고작 달려가서 안긴 품이 술집 여자 품이었다고요. 진짜 너무 실망이네요. 큰아들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재수 씨 말이 다 맞아요. 내가 진짜 죽일 놈이죠. 진짜 나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뉘우치는 큰아들이 그래도 대견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 소송을 당하고 할아버지께 폭력을 저지른 게 입증되어 위자료나 재산 분할 하나 없이 집에서 맨몸으로 내쫓겨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여자를 무일푼으로 쫓아낸 것에 화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후유증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싸버렸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작은 며느리도 각자의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옆에서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지 할아버지께서 좀처럼 마음을 안 여시고 적응을 도무지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든 할아버지께 맞는 보호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주변에 가장 추천할 만한 보호사가 없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 나 있잖아, 네 엄마. 물론 사돈어른이 정말 유능하고 누구보다 다정한 요양보호사이긴 했지만 생각도 못 해봤던 제안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께 정말 진심이냐고 물었고 사돈어른은 그나마 얼굴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며 일단 며칠만 자신이 가서 할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돈어른이 할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아버지께서 점점 기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작은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스스로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께 비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쉴 틈 없이 나눌 얘기가 뭐겠니? 다 자식 얘기지. 자식들 욕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러다가도 어쨌든 내 새끼가 예쁘다라는 칭찬을 하면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단다. 그렇게 활력을 되찾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는 허기를 느끼셨고 스스로 밥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두 분이 같이 외출도 하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암울한 터널에 있던 할아버지를 세상 밖으로 다시 끄집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큰아들이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큰아들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출장이 너무 많은 지금 직장보다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너나 재수 씨가 나한테 실망한 걸 알지만 난 정말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어. 내가 잘못한 거 평생 사죄하면서 아버지 모실 거야. 다행히 할아버지도 끝까지 큰아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걸 택하시고 큰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큰아들은 할아버지를 모시며 별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작은 며느리가 있어 안심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김남수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하던 김남수 할아버지. 행복이 다가오려고 하면 불행이 닥쳐오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남수 할아버지는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이 있어 라는 말처럼 며느리 덕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다행입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보고 각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이어도 사연자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